조선 산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네요. 제주 일부 지역은 비 무진장 내렸답니다.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게 뭐 30년 만? 그렇다네요. 30년 만이면 지금 2020년이니까 1990년경, 그죠? 에어컨 좀 틀어야겠다. 오늘이 6월 26일이네요. 네, 현재 시각 05시 58분. 우천시에는 좀 일찍 출발해야 돼. 아우, 밀리면 장난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조금 일찍 출발해가지고 쾌적하게 가는 게 나을 거야. 어찌됐든 얼마 전에 그 인생 수업이라는, 국내에 소개된 인생 수업이라는 그 철학 서적이 두 작품이 있더라고. 하나는 발타자르 작품이고 하나는 몰라. 그 작품도 굉장히 유명하던데, 그 중에서 발타자르 작품 1600년경, 1600, 그분이 1630년 40년쯤에 돌아가셨잖아요. 당시에는 제가 들은 바로는 15세기 때에, 그러니까 이 중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종교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숙성이 되고, 그죠? 종교가 인간의 어떤 모든 행위를 정의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의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들고 있잖아요. 지금의 자본주의하고는 완전히 틀리지. 지금의 자본주의는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헤게모니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금융이라든가, 그죠? 이런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당시에는 모든 인간의 행위와 경제적인, 그리고 이런 왕궁에 대한, 왕정에 대한 부분을, 모든 행위를 정의하는 게 캐톨릭이잖아요. 기독교. 공의회에서 아우구스트인가요? 기존에 있던 로마의 다신교를 밀어내고 예수교가 아니 기독교가 서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무튼 중세의 모든 것이 다 정의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도구를 들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캐톨릭들, 수사들, 카노사조차도 까불다가, 로마 바티칸에 까불다가 작살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러던 찰나에 이제 고이다 보니까, 모든 분은 고이면서 썩게 돼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 면벌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은 생각할 수 없는 부정부패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죄 지은 거 내 돈으로 뜨게 되면 돌아가신 아버님도 지옥에서 구해줄 수 있고, 내가 지은 죄도 지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씻을 수 없는 카톨릭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부분이
극도로 그냥 아주 오염된 상태에서 지금의 독일 쪽에 있는 작센이나 이런 쪽에서 말이죠. 메텔이라는 자가 말이에요. 딸랑거리는 동전 한 입이면은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어마어마한 마케팅 영업사원이었지. 주교, 카톨릭 주교가 말이야. 그런 15세기를 지나서 16세기 16세기 초에 누군가요? 91개의 반박문을 내면서 카톨릭과 전면 승부를 한 구교가 아닌 신교가 나타나. 신교. 카톨릭을 배척하고 이후 많은 종파들이 생겨나고, 기존에 자신들이 왜 카톨릭의 재정을 담당해야 되는지 이런저런 이유로 불만을 품던 여러 영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성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여러 영주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도 연합을 해서 신성 로마 제국과 전쟁을 벌이고 30년 전쟁을 통해서 많은 유럽인들이 죽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지금 얘기했던 인생 수업이라는 발타자르의 이제 수사학에 기반한 어떤 자신의 레토릭을 글로써 적은 거잖아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맨날 수사학 그러잖아. 수사학이라고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잖아. 아리스토텔레스. 응? 우리 예전에 뭐 국가론이다 이런 거 쓴 사람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도요. 플라톤. 그죠? 뭐 텔레마코스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국가론에서 나오는 국가에 대한 정의.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은 인간의 행동을 면밀히 탐구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큰 흐름의 방향을 행복의 방향으로 이끄는 거지. 수사학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올바르게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언변이라든가 이런 비교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레토릭이라고 하는 거죠. 한동훈 장관 변호사들도 법대에서 레토릭에 대한 관한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자기가 읽기도 해요. 교양 과목으로 제가 알기로. 레토릭은 현대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언변 기술이지. 자신이 일단은 그러니까 수사학에 기초한 인간의 바른 행동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구술들을 레토릭이라고 하잖아. 그런 레토릭이나 구술 등의 입장에서 쓴 작품이 인생 수업이라는 거죠. 인생 수업. 살아가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서양 철학에서 가지고 있는 상당히 동양 철학과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척점을 이루는 작품인 것 같아요. 지금 읽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읽어도 굉장히 그 소름 끼치게 어떤 우리에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훌륭한 어떤 지침서가 되는 거는 여지없이 들어맞는 얘기더라고. 하지만 이제 거기서 오는 몇 가지 이제
불편한 진실 등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내용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남의 현재 타개하려는 자신의 어떤 사태를 타인의 희생양으로 삼아서 전진해야 된다는, 그것도 하나의 인생이라는 굉장히 불편한 우리들의 내용을 이제 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누군가하고 이렇게 좀 토론을 하다 보니 어떤 분은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고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은,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어떤 회사에 인사과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과 좀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요번에 우리가 소개받고 토론했던 인생 수업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대. 자기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어떤 조직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현내용이 가지고 진단해주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인 것 같죠. 눈을 초롱초롱하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유럽에서 당시에 필립 3세가 하는 일, 전쟁마다 작살이 나는 어떤 사회 분위기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명성은 어마어마하게 면면하게 내려오고 있고, 저희 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왕실에 나와바리라고 할 수 있는 중부 유럽 등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후 식민지에서는 은이라는 새로운 재정, 식민재정에서 들어오는 상당수의 재정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또 잘 사용이 되면 되는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여러가지 원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가지고 있던 이베리아 반도의 헤게모니들이 말이죠,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유럽사에서의 헤게모니들이 말이죠, 영국이나 프랑스 쪽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돼요. 네덜란드도 스페인에서 영향력을 일으키는, 계속 이제 몰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 식민지에서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땅조차도 결국은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미국의 주도 면밀한 어떤 계획하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몰아내잖아요. 신대륙에서 그냥 스페인의 북미에 한해서만 얘기해요. 북미에 한해서. 남미 말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말이죠, 그런 복잡한 구도에서의 고도화된 정치 체계하에서 위종자들이 취해야 되는 어떤 스탠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책인데, 읽어볼만 하고,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절반은 전부보다 많다. 어떤 부분에 너무 많은 거를 다 쏟아낸다라고 그러면은, 삶에 대한 피곤해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왜, 그리고 다 쏟아내면 안 된다는 부분도 나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는 책이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런 복잡한 구도의 전쟁 하에서 피어나는 그 각국들의, 특히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운들이 말이죠, 심상치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동북아시아, 아시아 쪽에서 일어나는 전운도 심각하지 않다는 부분이죠. 심상치 않다는 게 심상치 않다. 한국산 무기가 호조를 보이는 상태에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아니, 거기는 보면 말이지, 전통 그 방산산업에 대한 강국들이 있잖아요.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 이탈리아, 굉장히 좋잖아요. 느낌이 좋잖아. 지금 필요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러시아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특히나 독일은 초창기 때 그 연료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대놓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전면적으로 나토의 깃발 아래서 러시아와 지금 배치된 상황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호떡집 불났듯이 옆집에서 불이 번져가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뭐 에스토니아라든가, 그죠?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시겁하겠다는 얘기지. 말로는 우크라이나가 뭐 나토의 깃발에 들어간다는 부분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러시아가 침공했다고 하면 단순한 논리인데, 그럼 단순한 논리라 그러면은 헝가리라든가 폴란드 같은 경우는 무슨 논리를 내세우든지 간에 심각하게 상처 입을 수 있다는 게 순식간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노후화된 무기 체제, 오래된 대탐투로 인해서, 냉전체계의 붕괴로 인해서 그들의 무기 체제가 상당히 노후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생산 설비 자체도 뭐 그리스, 터키 이런 곳에 다 멀리 떨어져 있구만. 생산 체제가 뭐 소르푸시라고 할 수 있는 생산량이 상당히 미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도와달라. 우리가 필요한 제품들을, 방사포가 됐든 뭐 전차, 자주포 등을 생산해서 우리도 백업으로 만들어야지, 저 확전되는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한 상태라 우리는 너무나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대주지를 않는 거야. 뭐 자기네들이 생산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 시간이 벌어지고, 아니 그런 와중에 폴란드는 뭐 이런저런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러시아와는 목숨을 걸고 결전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는 러시아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대놓고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도 대주잖아요. 그 완충 지역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먹고 나서 바로 폴란드다 보니까 시급한 거지. 근데 폴란드한테 무기를 대주는 데는 나토에 있는 기존 국가들이 아주, 우크라이나가 보기에는 그다지 뭐 만족스러운 무기도 아니고, 이런 내용이지. 대환 조건으로 폴란드에 있는 무기들을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에 있는 빈 공백 상태에 있는 무기들은 나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본을 내서 너희들이 사고 싶은 거 사라,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독일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대줘야 되는데, 알고 보니 속내를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가 만약에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가 미국이라는 어떤 깃발 아래 있잖아요. 맞나요? 미국이라는 깃발 아래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일본이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 침략을 받아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어떤 가상 시나리오 하에 우리가 일본이 막 미국의 무기를 받고 또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차례라고 그러는데 설계도가 길잖아. 근데 그래서 더 아주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역사적으로 그 전쟁이라든가 이런 국방이라든가 이런 외교적으로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 그렇죠? 뭐 독일과 폴란드, 이거는 비대 침입해 갖고 일방적으로 린치만 당했죠. 독일이 폴란드를 엄청나게 린치하고 일본이 한국을 엄청나게 린치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야. 아무리 폴란드가 어마어마하게 그 불안감을 갖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백업을 해줘야 되는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폴란드에 그렇게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진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 왜냐? 이쪽이 국방이 갑자기 커버리면 독일이라든가 이런 곳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나토 국가를 침범하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또한 폴란드가 갑자기 국방력이 우세해지는 것조차 또 눈에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지금 여러가지 국방력을 육해공군으로 해가지고 협력을 하잖아. 거기에 제일 최일선에 있는 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바람에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또 다른 방산시장을 좀 뚫고 있고, 나토라는 어떤 그 배리어 안에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더라도 나토가 막았다고, 지네들의 자체 무기를 쓰라고요. 프랑스라든가. 근데 이 사람이 많지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야, 우리 살아야 되니까 과거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우리 또 뒤통수 당한다, 폴란드가. 유럽 국가들. 약간 그런 분위기야,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가, 유럽사에서. 그 브라시안의 인생 수업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레토릭을 적은 내용들이 쫙 전개가 돼요. 에스토니아라고 그래갖고 북유럽에 있는 작은 국가가 있어요. 에스토니아, 아르메니아, 뭐 이런 리투아니아, 뭐 이렇게 해갖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그 경계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지금 인구 50만에 말이죠. 인구 500만. 팔 떨리는 거지. 여기 땅 하면 그냥 진군이야. 러시아 쪽에서 서진해버리면 말 안 듣는 거. 전략적으로 북쪽에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 공격을 한다면 얼마나 살떨리겠어. 한마디 했대.
우리가 지금 무기 좀 구매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나 한국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도 발끈한 거야. 야, 너희들은 나토라는 깃발 아래 우리가 함께 하는데 왜 굳이 자꾸 무기를 먼 이스라엘이나 한국 등과 협의를 하느냐. 왜냐, 독일은 지금 이상하리 많지 그 생산하는 데 있어서 되게 보수적이에요. 보아하니 자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펜저라든가 이런 자주포 있잖아요. 넘사벽 명품이랍니다. 자국 백업하기도 바쁜 것 같아. 그런 생산시설이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나 터키에 있대요. 어찌됐든 에스토니아라든가 리투아니아 이런 곳들에서 한국과 물밑 협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첩보를 듣고 한마디 한 거야. 야, 너희들 같은 그 유럽 내에서 게다가 같은 그 레짐이 있는 이런 나토라는 깃발 아래서 우리 거 써야 되는 거냐 했더니 발끈한 거야. 그러니까 막 한국 중에 막 딴지 걸고 리투아니아 등에 와서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니까 리투아니아도 한마디 한 거야. 경고를 보낸 거야. 우리가 그렇게 숱하게 너희들에게 구매의사 요청서를 보냈는데도 2년, 3년, 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말이지. 자기가 알기로는 저 폴란드는 발주한 지 수개월 내에 전차라든가 자주포 등을,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경공격기 등을 지금 공급받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게다가 걔네는 기술까지 준대. 보급기지도 같이 만들고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도와주면 도와줬지 어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따지는 거야.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지 서로가 아니야.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원죄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영국 등이 할 말이 없어요. 자신들이 자국 방어만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입장인데 긴 시간 동안, 너무 긴 시간 동안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 88년, 89년도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본토 간의 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두 지역만 거꾸로 갔잖아. 남북한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무기 확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우스 코리아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웃 이란 등의 이슬람과 목숨을 걸고 내전을 벌이고 있는 사방이 다 적이잖아, 이스라엘도. 대한민국도 가만히 보면은 가운데 폭 들어가 있어. 러시아, 중국, 그죠? 일본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않나요? 살아있는 게 신기하지, 살아있는 게. 지도를 자세히 바라보죠. 일본마저 만약에 일본이 형식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깃발 아래서 우리하고 같은 침상을 쓰고 있지만, 깃발 빠지면, 깃발이 없어진다면 이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면서 제1바따로 싸울 나라가 어디야? 우리나라야. 역사적으로 그렇게 당해왔기 때문에 항상 참고하고 조심해야 될 나라. 그런 의미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수십 년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었지.
남들 복지할 때 우리는 국방력을 증설하고, 남들 대학이라든가 이런 거 학생들한테 밀어줄 때 우리는 세금 증설해가지고 이런저런 부분 가지고 아이들 국가에 보내면서 징병해서 이런저런 의문사로 죽어나갈 때 유럽에서는 아우 이상한 나라 이래 가면서 말이죠. 쪼개가면서 해외여행 다녔잖아, 젊은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메랑을 받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걸 떠나서 역사라는 게 이렇게 출렁출렁 거린다는 거지. 출렁출렁 거리는 게 뭐 올라가고 내리는 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my turn이라고 하죠, 영어로 my turn. our turn이 된 거야, our turn. 사우스 코리아하고 이스라엘. 그런 측면에서 제국의 면모를 갖고 있는 미국은 그런 여러 가지 대탕크 시절에서도 보안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글로벌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망을 모니터링하면서 꾸준히 무기 체계를 개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람보르기니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람보르기니. 그리고 람보르기니만 팔았고, 아니 어떤 저소득층 가구가 차가 필요한데 그 나라는 람보르기니만 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 미치는 거지. 람보르기니를 어떻게 사냐. 그 람보르기니만 또 그러다 돈을 벌어 가지고 자동차를 좀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람보르기니 쪽에서는 이런 장비 저런 장비는 람보르기니용 장비와 거기에 대응하는 거고, 그 장비를 팔면서 절대 손도 대지 말라, 기술 유출이라는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야. 기술적인 격차가 막 점점 벌어지는 거지. 그러던 찰나에 어찌어찌해서 자국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를 만들게 된 거야. 람보르기니 넘사벽이고 기술적인 격차도 크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람보르기니 바로 전세대 다운 제너레이션 되는 바로 그걸 한번 만들어서 성공을 한 거 아니야. KF-21. 그 쓱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그동안 비행기가 자동차가 없어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 내가 출퇴근하고 하는데 왜 그런 비싼 차가 필요하냐 이거야. 의존용도 아니고 의존용 한계가 있는 거야. 라면서 중견급 자동차를 만든 회사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인 거야. 그 중견급 자동차를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 수요층을 보니까 이때다 싶어서 막 엄청난 수요가 있는 거야.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구도에 묶여 있는 게 인간사잖아, 인간사.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만 해서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건 아니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을 위시한 여러 자본주의 나라들을 욕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이 좀 틀리거든, 미국이. 이럴 때는 자본주의고, 이럴 때는 자국이주고. 어쨌든 리투아니아가 유럽 나토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 한국이 마케팅 하는데 딴지 걸지 말아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게임에 보면 스토어에 가는데 그쪽도 갈 수 없게 만드는 거 아니야. 열받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 다른 거 팔아가지고 무기 좀 사겠다는데 무기 못 사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쪽에서는 지금 공격 일보 직전인데 살 떨리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사실 거기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돌리는 정치 구도자들이 30년 동안 다른 눈치 안 보고 자기가 자유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러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예전의 공포가 생각나는 거야. 커뮤니티가. 그 비생산적이고 투박한 정치 구도에 다시 내가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봤어요. 혹시 토론이라든가 이런 모임들을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한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양면성을 토론하면서 이렇게 쓱 서로 간에 볼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인간적인 거. 이상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고 30년 만에 싸우는 전국적인 동시 장마라고 하니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시적인 장마는 동시에 끝나나? 최근에 10월 달에 오는 태풍 이런 게 더 무섭잖아요. 92년도 30년 전이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군에 입대했을 텐데 그때 여름? 장마 요란했던 것 같아요. 요란한 장마. 그래서 제주에서도 휴가 나갔다가 발이 묶여서 곤란했던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나중에 좀 할 수 있었을 테고 이번 주도 힘차게 하고 또 아주 그냥 밀도 있는 얘기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타였습니다.